저번 시간에 여기 역피라미드까지 다 설명하긴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물 군집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유기물 질량이 있습니다. 볼게요. 식물 군집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의 정의가 나옵니다. 총 생산량, 호흡량, 순생산량, 피식량, 고사 낙엽량, 생장량이 있어요. 알겠죠? 자, 총 생산량은 무엇이냐면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하는 유기물의 질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생산자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을 통해서 소비한 유기물의 질량이 있을 거고 그것을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왜 유기물을 만든다 그랬어요? 1차 소비자한테 먹히려고? 아니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유기물을 자기가 소비합니다. 그 양을 호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전체 만든 것 중에 본인이 스스로 소비한 양이 있겠죠. 그거를 빼주면 순생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총 생산량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을 제외한 양, 그래서 총 생산량 빼기 이제 이 생산자의 호흡량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순생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것 중에 본인이 쓴 거 말고는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식물체에 저장하는 유기물의 양으로 소비자 또는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먹히면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고 먹히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제가 먹히는 양이 있죠. 그래서 피식되는 생산자의 유기물 양을 피식량이라고 합니다. 먹히지 않고 그냥 죽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사 낙엽량이라고 합니다. 죽거나 낙엽으로 소실되는 생산자의 유기물 양을 고사 낙엽량이라고 하고 이 고사 낙엽량은 분해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장량,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고사 낙엽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생산자에 남아있는 유기물 양입니다. 자, 그래서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빼주고 고사 낙엽량 빼주면 생장량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보면 좀 편하게 이해할 거예요. 자, 총 생산량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을 빼주면 순생산량이 나오게 되고 순생산량은 어떤 것들을 이루어져 있냐면 먹히는 양, 먹히지 않고 그냥 죽는 양, 그 다음에 먹히지도 않고 죽거나 혹은 낙엽으로 떨어뜨리지 않아서 생산자 내에 쌓이는 이제 생장량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 외워두면 여러분들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생산량은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이고, 맞죠? 그 다음에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 빼기 호흡량입니다. 요거 빼주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생장량은 어떻게 계산해주냐?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빼고 고사 낙엽량 빼주게 되면 생장량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아, 힘들어 죽겠네. 그쵸? 아나운서들은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잘할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시간에 따른 나무의 수령에 따른 생산량이고 1년 동안 헥타르라는 면적 안에 몇 톤의 질량이 쌓이느냐 요겁니다. 알겠죠? 자, 보게 되면 총 생산량이 처음에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이제 점차 떨어지게 돼요. 얘는 왜 그럴까요? 총 생산량, 광합성을 하는 전체 양이야. 근데 초반에는 엄청 높아.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나무가 거의 죽을 때쯤 되면은 총 생산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뭇잎이 거의 비슷해요. 나무가 커지면 광합성 부위보다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 나무 기둥, 뿌리 크기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비광합성 부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도 늙겠죠? 그래가지고 전체 광합성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여러분들 나이, 그 다음에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이제 거의 꺾였으니까 이제 요 정도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량인데 잎의 호흡량, 그 다음에 줄기, 가지, 뿌리의 호흡량 이런 것들을 빼주게 되면 순생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호흡량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낙엽량, 그 다음에 줄기, 가지, 뿌리의 고사량, 그 다음에 먹히는 피식량입니다. 그래서 순생산량에서 줄기, 가지, 뿌리, 낙엽으로 떨어뜨리는 유기물 빼고, 그러니까 먹히는 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생장량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뭐 20년 정도 되면 요만큼이 생장량으로 된다는 얘기고 40년 되면 요만큼이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시간에 따라서 생산량을 표현을 해준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면적을 뭘 의미를 할까요? 한 살 되면 요만큼 유기물이 쌓여, 2살 되면 요만큼 쌓여, 3살 되면 요만큼 쌓여, 20살까지 되면 요만큼씩 쌓여, 이렇게 40년 되면 요만큼씩 쌓여. 계속 쌓이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이 생산자의 계속 축적이 되는 양. 그래서 얘가 이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전체 생물의 질량, 이 생산자의 질량이 됩니다. 알겠나요? 쌓이는 걸. 이 남은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빼고 유기물들이 요만큼 남았어. 남았으니까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남았어. 이 면적이 뭘 하냐면 현재 이 면적에 여기 40살의 생물의 질량, 이 생산자의 질량은 요거를 다 합하면 질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혹시 적분 배웠습니까? 좋아요. 적분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죠? 그 적분의 면적이 바로 생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적분 언제 배웠어요? 아, 지금 배우고 있어? 너무 다행이다. 이게 교육과정이 잘 맞아 떨어졌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얘 생산량, 순생산량, 생장량이 있는데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면적에 존재하는 생산자의 유기물량입니다. 그래서 생물량은 다른 말로 생체량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요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이 부정적분이 아니라 그냥 적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거 부정적분 맞나요? 맞지? 그러니까 그냥 생장량을 적분해서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생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기물이 계속 쌓여왔으니까. 알겠나요? 맞죠? 적분할 때 얘가 쌓이고 얘가 쌓이고 얘가 쌓이고 다 더해주는 거잖아. 좋아요. 자, 그러면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이 배웠었죠? 천이가 뭐였죠? 한 지역 내에서 시간에 따른 식물 군집의 변화 모습을 이제 천이라고 했어요. 극상 기억나나요? 가장 끝에 있는 상태야. 더 이상 변하지 않아. 보통 무슨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양수와 음수 중에 음수림으로, 그쵸? 음수림의 대표적인 게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도토리. 저기 우리 옆에 그 투썸 있는 그 숲 가봤습니까? 언제 가봤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습니까? 유치원 때 저기서 막 생태 교육하고 막 그랬어요? 유치원 쪽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하다가 날 밝을 때, 너무 어두지 말고 날 밝을 때 저희 가게 되면 나무들이 다 참나무들이에요. 그리고 가끔 밤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밤나무도 마찬가지로 극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쪽 숲은 참나무가 주로 많이 있단 말이지, 소나무는 거의 없어요. 소나무가 양수의 대표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참나무가 음수의 대표적인 거였는데 저쪽 숲이 다 참나무야. 그럼 얘는 지금 어느 상태예요? 극상인 거지. 더 이상 식물의 군집이 별 이유가 없으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은 차이가 있는데 천이가 진행되는 동안과 극상에 도달한 군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에서는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초본이고 빠르게 생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 천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천이가 그 1차 천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암대지와 같은 나지에서부터 이제 극상까지 도달하는데 약간 젊은, 약간 이른 초반 얘기하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젊다. 그러니까 생产量적지만 순생산량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극상에 도달한 군집,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된 원시림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은 엄청 커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비광합성 부위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비광합성 부위 자체에서는 호흡만 일어나. 그러니까 만든 유기물도 많이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조직들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순 생산량이 적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천이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순 생산량이 많지만 극상에 도달했을 때는 순 생산량이 적게 됩니다. 그 다음 농경지. 농경지의 목적은 뭐예요? 농사지. 농사는 뭐야? 우리가 쌀을 키워. 그럼 쌀을 먹으려고 키우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 식물, 이 벼는 자기가 만든 유기물 중에 자기가 소비하는 양이 많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잉여로 자기 몸에 쌓아놔야지만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인 게 농경지잖아요. 그러니까 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지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생산자와 유기물의 질량 관계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주면 순 생산량이 나온다. 기억나죠? 반대로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빼주면 호흡량이 나온다. 이거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거 언제 나오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나? 맞나요? 아무튼 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유기물의 양인데 여기가 총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순 생산량이에요. 그랬을 때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 요 차이가 바로 호흡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호흡량이 총 생산량이 감소하고 호흡량이 증가하는 이유 방금 설명했듯이 나무가 너무 커지는 거지. 그래서 비광합성 부위에서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고 나무가 나이가 들게 되니까 광합성 효율도 떨어지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 가리면 호흡량인 거 알겠어요, 얘가? 요거 가리면 순 생산량인 거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준 겁니다. 그럼 요 사이가 순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이유 때문에 순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총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고 호흡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렸을 때 얘가 뭔지 알겠어요? 그다음 요거 가렸을 때 얘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생산자와 관련된 걸 봤으니까 이제 1차 소비자 유기물의 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소비자는 뭘 먹고 살아요? 1차 소비자 뭐 먹고 살아요? 생산자를 먹고 살겠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얘가 생산자 거였어요. 이제 생산자의 식물의 총 생산량 중에 요게 누구한테 가는 거야? 1차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량이 1차 소비자한테 가서 각각을 이루게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섭식량 1차 소비자가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1차 소비자가 먹는 유기물의 질량입니다. 자, 그 다음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생산자의 피식량과 똑같아요. 알겠나요? 누구한테 피식이 되는 거야?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배출량은 무엇이냐면 우리 먹은 거가 다 소화가 되나요? 소화가 안 되는 거 뭘로 나오지? 똥으로 나오겠죠? 그거예요. 자,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중 소화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유기물의 질량입니다. 이 배출된 거는 이제 누구한테 가요? 분해자한테 갈 거예요. 사체나 배설물들은. 알겠나요? 그 다음에 동화량은 무엇이냐면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빼준 겁니다. 자, 내가 먹었어. 그렇지만 다 소화가 안 되고 똥으로 나오지. 그거를 뺀 나머지가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자, 동화량, 소화돼서 흡수된 양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동화량 중 일부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호흡의 재료나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장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동화량은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다음 호흡량,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1차 소비자가 호흡을 통해서 소비하는 유기물의 질량. 그렇죠? 우리가 먹은 게 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낼 때 호흡을 통해서 소비를 하겠죠? 그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 피식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피식되는 1차 소비자의 유기물 양으로 즉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는 양을 의미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2차 피식량은 2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사량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자연사로 소실되는 1차 소비자의 유기물 양으로 그냥 죽는 거 사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사량은 분해자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량은 동화량에서 호흡량을 빼주고 피식량도 빼주고 자연사량을 빼주게 되면 생장량이 나오게 됩니다. 볼게요. 생산자에서 피식량이 1차 소비자의 전체 섭식량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자, 그 중에 똥으로 나오는 거 빼면은 이제 동화량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소화 흡수된 것 중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 그 다음에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이걸 빼면 나머지 게 이제 1차 소비자가 생장할 때 쓰는 유기물의 양이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 마찬가지로 요 생체량은 요 생장량을 적분해주면 생체량이 나오게 돼요. 이만큼 먹은 것 중에 이만큼 배출하고 이만큼 남은 것 중에 호흡으로 쓰고 2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빼고 나머지 유기물들이 1차 소비자한테 계속 쌓이겠죠. 1년, 2년 지날수록 그거를 다 더하면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요 표는 이제 식물과 초식 동물의 물질과 생산 소비 그래프였고 각각의 단위는 요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물질이 어떻게 순환을 환경과 생태계 생물권에서 순환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탄소의 순환과 질소. 그 작년에 뭐 배웠어요? 탄소만 배웠어요? 네. 그럼 좀 탄소는 익숙하겠네요. 볼게요. 그치. 작년에 배웠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기억이 나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선생님이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순환을 배울 건데 얘기한 대로 탄소의 순환과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에 집중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탄소. 탄소는 각 권의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며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에 따라서 존재하는 형태, 기권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어떤 게 돼요?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 되죠? 강제로 녹여서 우리 먹잖아. 무슨 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왜 먹을까? 어이구. 탄산음료를 왜 먹을까? 선생님 너무 인간이 너무 자학을 한다라고 얘기해 준 적 있나요? 봐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매운 게 땡기잖아. 그 매운 거 사실은 고통이란 말이지. 네, 혓바닥. 그치.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어. 그 다음에 탄산도 산이잖아. 그러니까 내 점막 이런 거 엄청 자극한다고. 그건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먹잖아. 그치. 그래서 인간은 내가 매운 거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몸을 학대를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라탕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엽떡 먹으면서 신전 매운맛 먹으면서 청년다방 먹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간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할까? 아닌가요? 아무튼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고, 자, 직권에서는 석탄, 석유, 화석 연료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회암, CaCO3 이런 게 있습니다.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 이고 그 다음에 탄소는 생물 군집에서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유기물이 뭐야? 에너지 쓸 수 있는 뭐의 요무에 따라서 유기물, 무기물을 나눠요? 그렇죠.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인데, 이게 생명과학이랑 화학에서 정의하는 게 살짝 달라가지고 아마 이산화탄소를 생명과학에서는 유기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겠나요? 탄소가 있긴 하지만. 자,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언제 생물권으로 들어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이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그 포도당 탄소 누구 거야? 이산화탄소 거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기화합물, 유기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만든 유기물, 식물이나 동물이나 상관없이 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으로 돌려주기도 해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생물권으로 들어온 애들이 먹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생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바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해조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는데 이 탄산이온을 통해 가지고 또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기물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사는 애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이게 바로 물속에 녹으면서 탄산이온이 됩니다. 알겠나요? 때로 이 반대 과정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침전이 돼가지고 석회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회암들이 또 녹게 되면 이제 탄산이온이 되기도 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 화석연료에 있던 탄소들이 쪼개지면서 이산화탄소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들은 언제 화산 분출을 할 때 이산화탄소로 변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증가하겠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많이 녹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녹아. 그렇죠. 바닷물 속이 점차 산성화가 됩니다. 그럼 생명체들이 잘 살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산 성분은 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조개 껍질이나 산호들 다 녹입니다. 그럼 걔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애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건 또 다른 그림으로 나온 건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생물도 호흡하고 동물도 호흡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배출하게 되고, 자, 식물을 이제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고 똥 싸고 이제 죽고 해가지고 사체나 배설물이 있고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또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고, 얘들이 한 번에 묻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화석연료가 되고 연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면서 생물을 구성하거나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물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생산자, 소비자의 호흡으로 유기물이 분해되어 유기물 속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의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게 되고,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또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분해되어 유기물 속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 중 일부는 유기물을 땅속, 해저 등에 묻히게 돼서 오랜 기간 동안 퇴적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화석연료가 되고,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게 되고 온실효과가 유발이 돼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질소의 순환, 새롭게 배우는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도 순환을 하는데, 자, 일단 대기 중에 질소는 N2예요. 질소는 몇 번입니까? 원자 번호가 7번. 7번입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화학,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런 거 배웠죠? 네. 질소 몇 번? 8번. 그러니까 양성자 몇 개? 7번. 그쵸. 양성자 몇 개? 7개. 그럼 전자 몇 개? 7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가장 안쪽 껍질에 몇 개 채워져, 전자가? 2개. 그 다음 남은 게 5개가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7로 된 양성자가 있고 2개. 그 다음 여기 5개가 채워져요. 원래 가장 두 번째 껍질부터 몇 개가 안정합니까? 8개요.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대충 채울게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면 공기결합을 3개를 해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옆에 또 질소가 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짝을 이루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몇 개의 공유결합이 생깁니까? 3개입니다. 어떤 원자와 원자가 결합할 때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공유결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물론 탄소는 이제 가장 바깥의 전자가 4개라서 지들끼리 결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다 전자잖아. 전자끼리 밀어낼까요? 잡아당길까요? 밀어내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삼중결합이 최고입니다. 자, 그럼 질소가 삼중결합이야. 그럼 잘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안 끊어져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언제 끊어지냐? 번개 칠 때 끊어집니다. 그래서 번개 칠 때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가 가열하게 이제 가해지게 되면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이제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NO3- 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런 형태 혹은 요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요런 형태. 아무튼 다시 보게 되면 대기 중에 질소 일부는 번개를 통해 가지고 NO3- 가 되는데 이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NO3- 는 식물체의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다 번개칠 때만 이런 게 생긴다면 생명체는 되게 극소수만 살아가고 있을 거야. 그만큼의 충분한 질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체 내 여러 가지 효소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균 내에 있는 효소들이. 자, 질소 고정이 또 생물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자, 뿌리옥 박테리아, 아족토박터라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요. 얘들은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소를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대기 중에 질소를 생물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요거 콩가식물의 뿌리를 쭉 뽑으면 여기에 혹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 이 콩가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게 영양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이제 질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이거 공생할 때 배웠네요. 네, 맞죠? 좋아요. 그래서 콩가식물의 뿌리옥 속의 박테리아가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 덕분에 질소가 고정이 되면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NH4+ 됐나요? 자, 그럼 또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냐면 얘가 직접적으로 또 식물의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식물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같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들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산화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전자의 이동, 수소의 이동도 배웠나요? 그 다음에 산소의 이동도 있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예요, 환원이야? 산화.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예요, 환원이야? 산화. 수소를 잃어버려서 산소랑 결합했죠? 그러니까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산소가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 작용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나 얘가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어쨌거나 요 형태와 요 형태가 식물의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식물체 내 단백질이나 핵산 등으로 변하면서 이제 생물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언제 또 이제 환경으로 돌아가느냐? 얘네들 이제 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러면 분해자가 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분해자의 암모니아화 작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떤 세균들도 있냐면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탈질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산소를 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로 돌려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가 질소 고정을 통해 가지고 NH4+나 NO3- 되고 얘네들이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식물에 이렇게 단백질은 핵산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이 과정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암모니아화 작용이라고 하고 분해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가는 작용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나서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왜 이렇게 천지죠? 자, 볼게요. 이거 다 외워야겠지 당연히. 좋아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공중 방전, 공중에서 방전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번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번개 치면 이런 애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얘네들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암모늄 이온이나 NO3-나 NO2-가 식물의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 이들 사체나 배설물, 식물의 사체 등이 이제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됐나요? 얘네들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을 바뀌게 되고, 얘네들을 바뀌게 되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다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요 그림도 그냥 기억하고 요 그림도 기억하면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질소 고정 작용.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오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질산화 작용.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세균, 아질산균, 질산균이 있습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아질산 이온,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소 동화 작용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질산 이온 등은 질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과 핵산 등과 같은 식물체를 구성하는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자,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질소 노폐물로 배설이 됩니다. 우리가 배설하는 질소 노폐물은 뭐가 있어요? 1학기 때 노폐물의 생성 과정 배웠을 때 질소 노폐물은 간을 거쳐서 뭘로 바뀌는데?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어디에서 요소로 바뀝니까? 간. 이분들이 왜 요소로 바꿔줍니까? 암모니아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마자 암모니아를 체내에 쌓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에서 빨리빨리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소가 뭐를 통해서 나와요? 우리 몸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시린내 원천은 뭐야? 약간 암모니아지? 네. 님들, 자, 그러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암모니아로. 왜냐면 우리 동물들은 방광에 오줌을 담아놓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줬었나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 똥오줌을 쌀 때 왜 공개된 장소, 남들이 날 쳐다보는 장소에서 똥오줌을 싸기가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왜 이 화장실이라는 이제 독립된 공간 안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설명 안 했습니까? 자, 우리 다 동물이고 옛날에 먹고 먹히는 관계였겠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내 흔적을 남기면 돼, 안 돼? 내 흔적이 뭐야? 나의 체취나 냄새 이런 거겠지. 그럼 내가 오줌을 질질질 흘리고 다녀. 그럼 포식자는 내 오줌 냄새를 맡고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줌이랑 똥을 잘 담아놨다가 아무도 없는 안전한 곳에서 배설을 하는 게 생존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인간이니까 그런 거를 부끄러움과 편안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를 계속 담아둘 수 없으니까 독성이 약한 걸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물고기는 뭐 어때? 그냥 뭐 물속에 사니까 그냥 암모니아 계속 뿜뿜뿜. 알겠지? 그 다음에 똥오줌을 안 담아놓는 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새 날아다니잖아. 나를 누가 쫓아오겠어? 그리고 새똥이 아무 데서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여기서 뚝. 알겠나요? 생명과학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원생님 그래서 생명과학이 좋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 질소 노폐물. 그다음 분해자의 작용.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되고 토양으로 돌아가거나 생산자에 다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거나
토양으로 돌아가서 생산자에 흡수가 되거나 아질산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탈질산화 작용. 토양 속의 일부 질산 이온과 아질산 이온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요 과정들이 모의고사 수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안돼, 우리 다다음 주에 많이 빠집니다. 알겠죠? 그 생태계 평형 다 배웠던 거예요. 생태계 평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겠죠? 생태계 평형이 무엇이냐? 생물의 군집의 구성,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구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풀, 메뚜기, 개구리, 뱀인 생태계가 있어요. 얘네들밖에 없어? 메뚜기가 멸종해. 개구리도 멸종하고 뱀도 멸종하겠지? 근데 여기에 어떤 생태계가 있냐면 이제 쥐도 있는 생태계도 있고 토끼도 있는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면 메뚜기가 멸종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지? 개구리. 개구리. 그러면 뭐지? 메뚜기 말고 다른 곤충들도 있어. 파리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그다음에 딱정벌레도 있고. 그러면 메뚜기가 있는 데보다는 메뚜기만 있는 데보다는 얘네들이 같이 있으면 얘가 사라지더라도 얘네들이 메뚜기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구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그래서 먹이 사슬, 그 다음에 무기 환경 등이 있는데 남극 펭귄은 먹이가 충분하지만 추위 때문에 개체 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먹이 사슬과 이제 환경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질의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이 사슬에 따른 이제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다음 영향 단계로 뭐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어떤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겠죠? 됐나요?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생태계 평형 유지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정상 피라미드 모양인데 개체수가 이 모양이 되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돼요. 이제 먹는 애들이 많아야지 돼, 먹이가 많아야 돼. 먹이가 많은 게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를 먹이로 한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얘가 먹는 1차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증가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그쵸?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고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감소하게 돼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을 통해 평형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향 단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영향 단계도 감소하거나 증가해서 평형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방금 설명한 내용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편하게 풀으라고 모든 경우의 숫자를 다 준 거예요. 선생님은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쵸? 문제 풀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야? 여러분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었을 때 원인들이 각각 있어요. 생산자가 증감할 수 있고 1차 소비자가 증감할 수 있고 2차 소비자가 증감할 수 있고 3차 소비자가 증감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거 생산자가 증가해. 그러면 1차 소비자 생산자가 증가해. 그럼 순서대로 1차 소비자 증가하고 2차 소비자 증가하고 3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감소했어. 그러면 1차 소비자 생산자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 감소하고 2차 소비자 감소하고 3차 소비자 감소합니다. 됐지? 원인이 안 나와 있어. 전부 다 증가해. 그럼 원인이 뭐란 얘기야? 생산자 증가. 전부 다 감소해. 생산자 감소란 얘기예요. 왜 써주는지 알겠어요?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해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 생산자랑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니까 얘를 먹이로 삼는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고 동시에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죠.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3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거야. 됐나요? 만약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해요. 얘 감소하게 되면 생산자는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2차 소비자는 감소하니까 3차 소비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뭐 원인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증감이야. 이건 뭐야? 1차 소비자가 증가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적어둔 거예요. 알겠죠? 모두 다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요건 순서예요. 알겠죠? 여기 원이 됐을 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요 순서대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냥 생태계 파괴 요인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35까지니까 6페이지 채우면 여러분들 부교재